우리가 어릴 때부터 미덕이라고 배워온 청빈한 삶 있잖아요. 가난하지만 깨끗한 삶. 이게 사실은 지배층이 대중을 통제하려고 아주 정교하게 설계한 일종의 정신적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네, 시작부터 아주 세게 나오죠. 이 주장의 흥미로운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어쩌면 고귀하다고까지 여기는 가치에 정면으로 칼을 겨누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가 어떤 논리랑 근거를 통해서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지 그 구조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는 겁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회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눈에 보이는 법이나 경찰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건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나 상식이라는 거죠. 원래 그런 거야. 그게 옳은 일이야. 이렇게 믿게 만드는 가치관들요. 오늘 분석은 바로 그 청빈의 미덕이라는 게 과연 순수한 도덕일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보이지 않는 규칙일까?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그 규칙의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보죠. 옛날 이야기나 위인전 같은 거 보면 유독 가난을 되게 긍정적으로 묘사하잖아요.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거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들처럼요. 근데 이 자료는 딱 잘라 말합니다. 역사상 그런 말을 가르쳤던 지배층 중에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요. 이런 가치관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문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명확한 목적을 위해서 설계된 하나의 프레임이다. 이런 시각이죠. 자료에서는 그래서 아주 거친 비유를 쓰는데요. 가난해도 착하게 사는 게 고귀한 거야 라는 메시지는 사실 대중의 목에 채워진 개목줄과 같다고 표현해요. 근데 왜 하필 개목줄이라는 비유를 썼을까요? 스스로 자신의 행동 반경을 제어하게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통제 장치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겠죠. 쇠사슬로 묶어두면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목줄을 도덕이나 고귀함이라는 이름으로 싹 포장해서 채워주면 사람들은 그걸 통제라고 인식을 잘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 목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이 목줄을 찰 자격이 있는 고결한 사람인지 이걸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옥죄면서 만족감을 느끼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소름 돋는 비유네요. 결국 스스로가 스스로의 감시자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효율적인 지배 방식이다 이 말이군요. 물리적인 억압은 비용도 많이 들고 언제나 저항에 부딪힐 위험이 있지만 정신을 지배해버리면 저항할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이 자료는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를 끌어옵니다. 그게 바로 조선의 양반 이야기죠. 사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이미지잖아요. 한적한 자연 속에서 시 읊고 학문 논하면서 안빈낙도를 외치는 선비의 모습. 청렴함의 상징처럼 여겨지고요. 하지만 자료는 그 이미지 뒤에 감춰진 실체를 파고들어요. 그들이 입으로는 가난 속의 평화를 노래했지만 현실의 그들은 수천 평의 땅이랑 수백 명의 노비를 거느린 대지주였다는 사실을요. 만약 조선시대에 등기부등본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 재산 목록이 얼마나 길었을지 상상해 보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풍요는 철저하게 안정된 물질적 기반 위에서만 가능한 특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가난이랑 백성들이 실제로 겪는 가난은 이름만 같을 뿐이지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는 거네요. 양반들한테 가난은 오늘은 고기 반찬 대신 소박하게 나물에 밥이나 먹어볼까 하는 식의 선택 가능한 스타일에 가까웠던 거고요. 맞아요. 하나의 풍류였죠. 하지만 백성들한테 가난은 당장 오늘 굶느냐 마느냐 하는 처절한 생존의 문제였던 거고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가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 바로 그 단어의 하이제킹입니다. 같은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양반들은 자신들의 사치스러운 취향을 청빈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포장한 거죠. 그리고 진짜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는 민중들한테는 너희의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고귀한 거니까 불평하지 말고 운명에 순응해라. 이렇게 가르친 셈이죠. 이건 단순한 위선을 넘어서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이데올로기적 통제 수단이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이 자료가 이 모든 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이었어요. 이 교묘한 프레임이 현대사회에서는 무대만 바꿔서 여전히 상영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새로운 무대가 바로 미디어, 특히 우리가 매일 보는 드라마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익숙한 설정들이죠. 드라마 속 재벌 총수는 온갖 부를 누리지만 가족 간의 사랑은 없고 늘 배신과 음모에 시달리면서 불행한 모습으로 그려지잖아요. 돈 때문에 괴물이 되어가는 악역으로요. 반면에 주인공은 어떤가요? 옥탑방에 살고 빚에 쪼들지만 가족들은 서로 끔찍히 아끼고
어려운 이웃 도우면서 정의를 실현하는 선한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맞아요. 그 클리셰가 너무 익숙해서 그동안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것 같아요. 자료는 이걸 두고 현대판 청빈서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드는데 이런 드라마들이 대중에 주입하는 강력한 마취제와 같다는 겁니다.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드니까요. 돈이 없어도 마음 많은 부자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 구조적 불평등 같은 날카로운 문제들을 잠시 잊게 만든다는 분석입니다. 드라마를 보는 동안만큼은 그래,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저 불행한 부자들보다 사랑이 가득한 내가 더 행복할지도 몰라. 뭐 이런 식의 위안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일종의 정신승리 같은 거네요. 현실의 패배감을 가상세계에서의 도덕적 우월감으로 바꾸는 장치라는 거군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힘든 하루 보내고 집에 와서 드라마 보면서 위로받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위로가 마취제의 효과인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를 분출하는 대신에 현재 상황을 견디고 안주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지배층은 혹은 이 사회 시스템은 대중이 이 마취제에 취해서 현실에 안주하기를 바라는 걸까요? 그들이 얻는 진짜 이득은 대체 뭘까요?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네요. 이 모든 청빈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이 노리는 진짜 목적, 자료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솔직히 좀 섬뜩하게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바로 대중의 욕망을 거세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성취욕, 더 많은 것을 갖고 싶다는 성장욕,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에너지를 잘라내버리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이야말로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불씨이기 때문이죠. 자료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돈과 권력에 굶주린 대중은 사납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기존 시스템의 의문을 제기하고 때로는 낡은 판을 뒤엎으려고까지 하는 존재라는 의미군요. 이건 기득권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굶주린 늑대는 주인을 물어뜯을 수 있지만 배부르고 길들여진 개는 꼬리를 칠 뿐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도덕이라는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환상을 통해서 대중의 날카로운 이빨을 스스로 뽑게 만든다는 겁니다. 부를 탐하는 건 속물적인 거야.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것이 현명한 거야. 라고 계속해서 세뇌하는 거죠. 그래서 훈장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이 세뇌가 성공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가난을 분노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속물이 아니라는 증거, 즉 일종의 도덕적 훈장처럼 여기게 된다는 분석이요. 네, 맞아요. 나는 저 돈만 밝히는 부자들과는 달라. 이런 식으로 정신적 우월감을 느끼면서 현실의 불만을 잠재우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오히려 탐욕스러운 사람, 철없는 사람으로 비난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성공을 향한 질주에 제동을 거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사회 전체의 욕망 수준을 하향평준화시키고 통제하는 것만큼 지배층에게 안정적인 시스템은 없습니다. 혁명이나 반란은커녕 체제에 대한 불만 제기 자체를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생각으로 치부하게 만드니까요. 오늘 분석한 자료는 정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세상의 규칙들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드네요. 자료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가난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인간을 비굴하게 만드는 냉혹한 현실일 뿐이다. 그 안에 어떤 낭만이나 철학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더군요. 네, 가난을 미화하는 모든 시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제시합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다는 자신의 솔직한 욕망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라고요. 오히려 그걸 떳떳하게 인정하고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지배층이 설계한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 문장으로 자료는 끝을 맺죠. 결국 남이 만들어 놓은 착한 사람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내 욕망의 주인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네요. 이 자료의 분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 주장이 너무 과격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혹은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이 주장에 동의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옳다고 믿어왔던 가치관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를 위해 기능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돌아보게 만든다는 점, 바로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함에 대한 의심, 그것이 모든 생각의 출발점이니까요.
거거든요. 정말 그렇네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하나 얻은 기분입니다. 만약 이 자료의 주장처럼 청빈의 미덕이 사회적 통제를 위해 설계된 서사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미덕이라고 배우고 따르는 또 다른 가치들 중에는 어떤 것이 비슷한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